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가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 환경 심리학이라는 분야의 현재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스마트 시티 사업단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구축에 있어서 본 분야가 어떠한 역할을 향후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 환경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지,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시티와 건축 환경 심리학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앞으로 연구가 전개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학부와 석사는 한양대학교 졸업했고요. 여러분 참가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과는 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사까지는 한양대학교에서 건축 음환경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는 전진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썼고요. 논문 테마로는 학부 졸업 논문으로 음악콜이죠. 다목적 콜의 음향 성능 예측에 관한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석사 과정 때는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층간소음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과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축소모형을 활용해서 뜸바닥 구조의 중량 충격 소음의 진동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동경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철도역 공간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조명 설계 방법의 제안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2016년 정도였는데 일본이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대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조명 부분의 파트를 맡아서 이런 식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 혹은 안내 사인의 배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더 외국인들도 알아보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방식을 제안한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2년간 동경대에서 포닥 과정을 밟은 후에 2018년부터 3년간은 시마네현, 일본 시마네현에 위치한 시마네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나라에 위치한 나라여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건축 환경 심리학의 전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일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심리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먼저 이 필요성이 대두가 된 계기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자에 있어서도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동은 아웃풋이라고 보는 거죠.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된 원인은 인풋에 있는데 그 인풋은 공간을 구성하는 환경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건축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제 빛과 음도 있고 뭐 온열 환경과 공기 환경도 있는데 뭐 덥거나 춥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뭐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이러한 환경 자극들이 작용을 해서 특정 인간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때문에 건축학자도 심리학자에 준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쳐왔죠. 메이어가.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큰 공감대를 얻어서 1961년에 처음으로 건축학과 정신병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타주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이로부터 6년 후죠. 6년 후에 건축 심리학이라는 키워드 명칭이 정해져서 건축 심리학이라는 단독 주제로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회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유타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 67년이 환경심리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69년에 이제 영국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데이비드 켄터라는 이제 일본의 건축 환경 심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이바지한 교수님이신데, 리버풀 대학에 계신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건축 심리학 회의를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이 건축 환경 심리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건축 환경 심리와 환경 설계에 대한 개념이 대중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1970년대에 EDRA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환경과 행태라는 저널이 출간이 됩니다. 이 저널이 출간이 됐다는 것은 이러한 환경과 행태, 환경 심리를 테마로 한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 설계가 대중화됩니다. 환경 설계라고 하면 인간이 공간에서 느끼는 환경 지각, 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의 변화와 태도, 행동, 이런 것으로부터 환경의 의미를 도출하고 개선을 하는, 그리고 그 개선점은 향후의 환경 계획이나 건축 계획에 반영을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일반 대중, 즉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의식을 반영했다는 부분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설계의 대중화에 해당되는 내용이 현재의 한국의 환경 심리학의 메인 필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공간의 주체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지각, 인지, 평가, 행위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것을 반영해서 환경 설계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환경이라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온열 환경이 있고 공기 환경이 있고 빛 환경, 음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종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한다라는 것이 되죠. 현재 한국도 일본도 이러한 부분들을 메인 필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제기가 되는데요. 기존 환경 심리학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1990년대가 되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마구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제 환경 심리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친환경, 녹색 심리학, 지속 가능 심리학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생리학적 관점이죠. 심리가 있고 생리가 있는데 심리의 변화는 즉 생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기분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 환경 생리학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공식화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연구 분야로는 인간공학, 감성공학, 환경심리 생리 이러한 분야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2000년대에 진입해서는 모든 것이 통합된 환경 생태학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원래는 이 스페이스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왔던 것이 연구를 해왔던 것이 그것을 넘어서 도시 그리고 도시를 넘어서 지구 환경 전체를 다루는 분야로 확대가 현재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글로벌 처음으로 환경 심리 분야를 제시해준 미국과 영국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건축 환경 심리학은 태동기가 이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를 태동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94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연구 테마가 공간 형태의 시각적 인식, 그리고 인테리어에 관련된 거죠. 색상 선호도 및 효과. 한마디로 환경 미학, 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많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5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인간공학과 환경색채 테마가 적극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공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적 가치, 시각적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60년대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도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심리학이 활발하게 돌아가던 시기에 겹치는데, 이때부터 이제 건축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확산이 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환경심리학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대부분이 건축계 연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건축 환경 심리라는 명칭이 아닌 환경 심리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건축 환경 심리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이유는 초기에 주도한 연구자들이 건축 쪽의 연구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태동기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모두 환경 심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을 정립을 하지 않고 연구만 진행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환경 심리학이 일본에 등장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이 이후가 되는 거죠. 이제 태동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성장기 이제 1960년대에 환경 심리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서적들이 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61년과 67년, 69년에 차례로 발간이 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키텍처 사이콜로지가 있고 디자인의 사이콜로지가 있고 사이콜로지 아키텍처. 그러니까 즉 환경 심리학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 않지만 건축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그런 연구들, 그러한 이론들을 설파하기 시작해요. 설파를 하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말씀드린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 처음으로 환경심리학의 회의를 개최한 교수님이죠. 데이비드 켄터가 일본에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해서 당시에 이제 동경공업대에서 교수직으로 있던 이누이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서적을 출간합니다. 책의 내용은 데이비드 켄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서양의 환경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리뷰한 그런 서적을 발간하게 되고요. 이러한 공동 작업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심리학의 명칭이 일반화, 대중화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후에는 환경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서적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74년부터 82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서적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를 성장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착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는 증가를 했어요.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건축뿐이 아니라 심리학, 그리고 응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러한 분야나 학회에서도 관련 연구에 많이 참가를 해주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일본 건축학회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나 분과회가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환경심리와 관련된 그런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교류와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착기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 환경심리학의 주요 연구 영역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참가하고 있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보통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각 환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 환경은 이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조명과 관련된 연구 테마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명에서 인테리어로 확장이 되고, 인테리어로 확장이 되니까 내장재의 색채나 질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각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 경관인데요. 경관으로 가면 이제 범위가 도시 쪽으로 넓어지죠. 넓어지게 되는데 경관에 해당하는 것은 랜드스케이프뿐만이 아니라 사운드스케이프나 타운스케이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요. 지역의 기후 특성이라든지 자연경관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계절이 사계절이 명확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리고 산과 강이 지배적인 우리와 같은 경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 평야가 일반적인 경관인 국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본과 한국의 경관을 예로 들 때 사계절이 뚜렷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산과 강이 지배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심리학에 대한 가치관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하더라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공동으로 뭔가를 진행할 때 위화감이 없다는 식으로도 일본 현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역으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일본이 말하는 이런 공간 연구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일본이 말하는 공간은 공간의 밀집, 혼잡, 동선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간의 개방감, 폐쇄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 두 가지 소개드리면, 먼저 개방감이라는 것은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 한마디로 배리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시각적인 개방감이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의 개방감. 도시라고 하면 이제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이 도시의 개방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상에서 봤을 때 인지 가능한 하늘의 투영 비율로 설명이 된다. 즉,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하늘의 면적이 어느 정도 보이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개방감이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주장이 1969년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인간공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연구는 인구의 밀집과 그 혼잡과 관련된 연구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화가 되어 있는데 군중의 흐름, 그리고 속도 이런 것이 예측 모델, 수학적 예측 모델을 내고 있기도 하고, 동선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건축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일본이 원래부터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런 인구의 혼잡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계기는 1954년에 황궁광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몰리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사용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키워드명은 공식적인 명칭은 빌딩 유즈인데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패턴, 행동을 조사하는 연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연구에 대한 성과가 처음 나온 것이 64년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사고가 연구에 처음 반영된 사례가 64년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행동 관찰에 더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해서 환경을 개선한 연구의 첫 사례는 1973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해 및 재해가 있죠. 원래부터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쓰나미라든지 재해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해 및 재해 관련해서는 시각보다는 청각 쪽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청각적으로. 물론 시각적인 면으로 봐도 뭐 일조권 침해라든지, 뭐 인적 건물의 영향으로 뭐 조망권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메인은 소음 및 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음이나 환경소음, 그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접 주택 간의 층간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음환경 쪽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환경 심리학의 흐름과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 환경 심리학이라고 하면, 아웃풋과 인풋이 존재하죠. 어떠한 환경 자극을 받아서 인간이 그런 환경 자극을 받은 다음에 아웃풋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과정, 환경 자극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평가하는 이 3단계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환경 심리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축 환경 내에서 가장 스케일이 파이가 큰 분야는 온열 환경, 에너지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제 빛 환경과 음 환경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쪽이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환경 같은 경우에 색채를 예를 들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두 사람에게 파란색이 메인이 중심이 된 인테리어를 제공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누군가는 선호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음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소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듣고 불쾌하면 그것을 소음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보통 이제 데시벨, 음함 레벨이 높으면 시끄러우면 소음이고 조용하면 소음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공식적인 정의는 인간이 듣고 불쾌감을 느끼는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음악은 소음일까 아닐까가 궁금해지죠. 음악도 누군가에겐 소음이고 누군가에겐 소음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장르에 따라서 누군가는 클래식 장르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락이나 힙합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심리학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건축 환경 심리학은 주로 시각과 청각, 빛 환경과 음 환경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 심리학의 현 위치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당면 과제, 현재 일본 내에서 이 분야가 직면해 있는 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 환경 생리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대 사회에 이제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에 하나가 멘탈 헬스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뭐 과도한 경쟁 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성적인 솔루션으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면만으로만 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면을 도입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체내의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되거나 멜라토닌 분비가 뒤틀려가지고 수면 리듬이 방해가 돼서 불면증을 걸리거나 불면증이 우울감으로 이어져서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한 우울감, 심리적인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 더 공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생리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먼저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정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AI와 ICT를 포함해서 뭐 IoT라든지 그리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축 환경 심리가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현재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해 있죠.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뒷받침을 해주는 배경이 있는데 먼저 매년 발표되고 있는 가트너 리포트를 보면은 2020년 이후에 기술 트렌드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세 가지 트렌드 키워드가 있었어요. 인텔리전트와 디지털, 메쉬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게 됩니다. 휴먼 센트릭과 스마트 스페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이 되죠. 이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키워드만 집중해서 보시면 어, 인간의 속성에 입각한 스마트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건축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부터의 그 정보화 사회의 흐름은 건축학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물리적으로 나눠진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ICT에 의해서 개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공간이 멀리 떨어진 공간과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폭자가 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개인 방역 등으로 인해서 개인화되고 계실화, 공간이 계실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됐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집에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커피숍도 가고 했던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집에만 있는 날들이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 공간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집에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과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공간의 다기능화, 가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요구가 또 올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용자 관점의 스마트 스페이스에 이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면 리듬이죠. 인간의 수면과 각성에 관여하는 리듬이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 리듬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24시간 리듬을 관장하는 리듬인데 여기에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리듬이 각성으로부터 수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활발하게 분비되던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춰서 수면에서 다시 각성으로 리듬이 돌아오게 돼요. 정상적인 리듬이라면 이게 지켜져야 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관여하는 환경 요소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빛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밤에 자기 전에 깜깜한 방에서 스마트폰도 보시고 할 텐데 그럴 때 비춰지는 이 빛만으로도 멜라토닌은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문에 불면증으로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빛 환경이 이만큼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빛 환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조명 환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전통적인 문화와도 연관이 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전통 가옥이죠. 한옥과 같은 경우에 주로 목조주택이면서 계급부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이 굉장히 고온다습했기 때문에 창이 많이 필요했고 통풍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급부를 크게 뚫어놓죠. 이 큰 계급부를 항상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격자 구조를 해서 한지를 붙여놓아요. 한지를 붙여놓으면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냐면 태양광이 들어오다가 이 한지로 인해서 한번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직사광선이 들어올 것이 한번 확산이 되니까 빛이 방향성을 잃고 굉장히 부드럽고 밝고 균등하게 실 전체를 밝혀주게 되죠. 그래서 퀄리티로 보면은 옛날부터 한국의 조명 환경은 자연광의 이용은 굉장히 진보된 빛 환경의 이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여러분이 지내는 방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야간에도 굉장히 밝은 환경을 선호하고 있어요. 실링 라이트를 저 설치를 하고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적정 조도가 300룩스, 400룩스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700룩스를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서커디안 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에 이러한 시스템,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는 조명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삽입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어, 이용자의 리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지요가오카역이라는 곳의 폰코스인데요. 여기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야간에 걸쳐서 조명 환경이 서서히 변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활기라는 컨셉을 잡아서 밝고 그리고 색온도도 높은, 색온도가 높다는 것은 약간 하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색온도가 높은 조명을 제공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약간 조명을 낮추고 조도를 낮추고 색온도도 낮춰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야간 10시 반 이후 심야까지는 더 조도를 낮추고 색온도도 많이 낮춰서 보통 무드 조명이라고 하죠. 약간 오렌지 빛이 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수면 리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명 시스템을 적용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현재 계획 중인 연구로는 스마트 오피스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설명드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즉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만 삽입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스마트 오피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구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특성이나 현재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리고 조명뿐만이 아니라 조명을 포함한 음환경, 스피커를 통한 음환경이나 그리고 비주얼까지도 동시에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 처리 작업이고 하나는 지식 창조 작업입니다. 지식 창조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지식 처리 작업은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일에 집중력을 요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 이런 것을 지식 처리 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이 두 가지가 요구하는 그 환경이 다른데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약간 좀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약간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서재와 같은 분위기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에 맞게 제시할 수 있도록 다중모드
형성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진과 같은 컨셉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웨어러블 기기가 많이 나와 있죠, 최근에. 어, 시계형 기기가 있고, 그리고 안경과 같은 형태로 시선을 추적하거나 눈 깜빡임 횟수나 변동으로부터 집중도나 긴장도를 파악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심박수라든지 얼굴 표정을 감지해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와 기분을 감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현재 상태에 맞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요. 크게 이제 연구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감성평가, 두 번째가 인지평가, 그리고 생체신호 측정,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성평가는 환경을 제시한 뒤에 그 피험자 본인이 자기평가를 해주는 것이고, 인지평가 같은 경우는 작업의 능률을 판단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으로부터 나온 평가 방법, 테스트 방법입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기억력과 주의력, 처리 속도와 실행 기능 등의 능률이 주로 평가가 되죠.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심박수와 그리고 혈압, 체온, 안구의 움직임 등으로부터 현재의 생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음환경 요인으로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 환경 요인으로부터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속성,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뭐 고령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의 속성까지도 고려한 오피스의 업무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것을 이제 현장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이것을 상용화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환경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시티에 관련돼서 환경심리학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마트 시티의 경우에 각 국가별로 정의가 다 다르고, 그리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기관별로 굉장히 정의가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은 상태인데, 일단은 일본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사 내용으로 이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본 내에서는 선진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정의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부터는 두 가지 정의가 크게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 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통합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전체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성의 정의가 될 수 있고, 내각부의 정의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순서만 바뀐 것 뿐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ICT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계획, 정비, 관리, 운영 등의 면에서 더 편의성을 확보한다, 고도화를 시킨다 라는 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의 해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인구에 도시 집중하는 일본과 한국, 뭐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전 세계 인구 63억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예상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교통과 에너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환경과 폐기물, 대기오염, 빈부확대, 특정 지역이 슬램화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키워드가 현재는 나와 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서서히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개별 분야 특화형의 스마트 시티가 주류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명칭보다는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식의 명칭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과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을 모두 통합한 복수 분야 횡단형이 스마트 시티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스마트 시티 종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브라운필드형과 그린필드형이 있는데 브라운필드형은 주로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기존의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유형을 브라운필드형이라고 하고요. 그린필드형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구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그린필드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환경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보다 대담한 계획이나 실시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겠죠. 종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단계로 보면은 세 가지 현재 4단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현재 3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 1단계는 주요 선도 기업이 이끄는 기술 중심으로 한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주도형 도시를 창출한다라는 개념이었고 때문에 기술 중심,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주민의 의견은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것을 보완한 게 2.0 스마트 시티 2단계인데 이쪽으로 가서는 행정이나 정부 주도의 혁신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국민이나 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재는 3단계로 와 있는데요. 3단계는 완전히 시민과의 공동 창조에 근거한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 내에서는 주流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성공적인 시민 참여형 개발 모델을 추구했던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을 주요 참고 도시로 해서 롤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일본 내에도.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흥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가로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등은 본래 이제 조명 기구죠. 도로를 비추는 조명의 역할을 하는 단일 기능의 설비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한다. 조명 이외에도 통신과 카메라, 디지털 사이네이지 등을 갖춘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으로 구축을 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감염 방지 대책이라든지 혼잡도를 파악한다든지 공기의 질이나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로등 하나에 다 담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브라운필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린필드형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2020년경부터 추진이 된 프로젝트예요. 도요타 우븐시티라는 프로젝트인데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테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만 평방미터 정도의 토지에 약 2,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첨단 도시를 도요타에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고 2025년에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2,000명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죠. 다만 이제 완전 자동 운동화, 한마디로 사람이 직접 내연기관차로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도시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상은 2025년에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가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마트 가로등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설비는 수세기 동안 빛만을 제공하는 단일 기능의 플랫폼 인프라였죠. 근데 이것을 이제 디지털로 강화된 다기능 인프라로 전환시키면 얻어지는 게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공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설비가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치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CCTV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CCTV가 많다고 해도 그 많다고 하는 개수가 20여만 대에 불과합니다. CCTV의 설치 대수가. 가로등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현재 한국에만 25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이미 가로등만으로 전국적으로 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로등이 없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350만 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약 3억 대가량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로등을 스마트화해서 다기능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한 지역은 물론 그리고 국가, 글로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의 태양광 모니터링 및 매핑이 오늘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1조 시간의 모니터링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도시에 관련해서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보기보다는 태양은 마땅히 인간이 받아야 하는 권리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측면보다는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조 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MIT에서 제시한 내용은, 제기한 의문점은 도시 건물이 밀집된 도시의 경우에 태양광을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반투명 광전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내부가 보이는 유리와 같은 형태의 전지인데 이제 이것을 고층 빌딩에 겉에 있는 유리를 이런 광전지가 대신하게 되면 태양광이 연직면으로 받는 태양광 전체가 에너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만 전환해서 대도시, 도시에 대한 태양광을 1조 시간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에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1조 시간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간에는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야간에는 빛공해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운드 모니터링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소음 모니터링이 주류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공사소음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한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아닌 사운드 전체로 보면 한마디로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면 듣기 좋지 않은 소음이 존재하는 위치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듣기 좋은 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연음이라든지 새소리라든지 이런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빈도로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면 향후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공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운드 매핑이 가능하다면 듣기 좋은 소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에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뭐 지구과 지역을 약간 멀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계획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그런 약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소리 전체로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연장이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